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문영철입니다. 2025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지만 전국은 여전히 어수선하고 고물가 고환율에 서민들의 시름도 적지 않죠. 특히 산업단지가 밀집한 전남 동부 지역은 주력 산업의 불황으로 지역 경기가 크게 침체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김대희 여수 YMCA 사무총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여수 MBC 최황지 기자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 맞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동부권 10대 뉴스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지역 주력 산업의 불황 또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가 꼽혔습니다. 중국발 과잉 공급 등의 영향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 미치는 파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여수 산다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분기별 생산액이 20조 원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도 최근에 처음으로 20조 이하, 19조 원대의 생산액, 분기별 생산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수치를 보면은 확실하게 어렵구나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 지표를 보면 23년 2년 전 대비 한 10.4% 정도 실제로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용 속에서도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도 생각보다도 한 9.1%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 고용은 더욱더 심한 14% 정도가 고용 지표가 좀 마이너스 된 행태를 보니 특수직 노동자들은 더욱더 어려운 현상입니다. 네. 이렇듯 여러 가지 채용 현황 속에서도 석유화학에서 신규 채용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경력직만 일부 소수 한 자리 숫자로 있는 행태를 보니 지역사회의 경제적 파장은 더욱더 힘든 거죠. 네. 자영업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여수 산단을 통해서 먹이사슬처럼 엉켜있던 지역의 다양한 경제적 네트워크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네. 정부나 지방정부의 극단적인 대책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 1, 2년 동안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거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수 산단이 납부하던 국세도 2021년도에는 5조 7천억 정도 됐었는데 24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조 8천억으로 줄어들고 25년 올해도 대체적으로는 3조 원대 초반 정도로 예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면 2, 3년에 비해서 거의 1조 5천억 정도의 삭감률이고 이는 당연히 국세에서 한 4%에서 5% 정도 차지하는 여수시의 지방세 수익 감소도 눈에 띄게 그렇죠. 줄어들고 저희가 3년 전만 해도 2천억, 3천억대 이야기하다가 작년에는 1천억대로 줄어들고요. 네. 올해도 아마 1천억대에서 간신히 넘어서는 행태로 기대되니까 네. 지역에 새로운 돈줄을 풀어야 될 여수시의 다양한 재정 현황도 어려워서 이중 삼중의 그러한 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좀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협력업체 또 소상공인들까지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정부가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고 또 최근에는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황지 기자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석유화학 산업이 극심하게 불황을 겪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5월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8월에는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나란히 지정이 됐습니다.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정 당시에는 그때 법적 근거는 없었거든요.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법적 제도는 있었지만 이 선제 대응 지역은 없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선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 시행을 7월에 발표를 했고요. 곧바로 8월에 여수를 지정했습니다. 여수시의 고용위기의 심각성을 정부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어 12월에 석유화학 위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겼습니다. 해당 내용 법률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3건의 발의된 법률안을 통합으로 발의한 대안 법률안으로 이 설비 통폐합 같은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절차를 통합을 하고 그리고 간소화하는 규제 특례가 다수 마련이 돼 있고요. 고부가 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그리고 정책자금 지원을 포함한 재정금융 지원 그리고 세제 지원까지 이렇게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이 다수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기업 특례뿐만이 아니라
인력 양성 그리고 재직자 교육 같은 지원 방향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경제계를 좀 중심으로는 이 당초 발의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조항이 조금 빠지면서 아쉽다는 요구도 일부 있습니다. 네, 총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 이렇게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대응에 나섰는데 실제로 여수산단 경쟁력 강화 또 지역 경기 회복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실제로 여수 산단 기업이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기업이 요구한 사항을 보니 단기 처방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실제로 뭐 에너지 연료와 관련된 납사라든가 LPG와 관련된 수익 관세 여부, 그러니까 수출 관세 여부를 좀 인하해 달라, 전기료를 좀 감면해 달라. 그리고 그중에서 한 4개 정도가 환경 규제, 안전과 환경에 관련된 인허가에서 규제 사항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좀 많아요. 17개 조항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의 단기 요구고요. 좀 지역사회가 요구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앞으로 3, 4년 이후에 특히 이제 여수 산다는 울산과 대산과는 다르게 그 기초 유분. 그렇죠. 그죠. 보통 우리가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상위 기초 유분 영역이 한 70% 정도 되어서 울산은 그 5대5 정도 분산되어서 최종 소비재 부품, 우리가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 최종 소비재 제품으로 가는 영역이 많아서 이런 에틸렌처럼 기초 유분의 과다 생산에 대한 분산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수는 이게 많다 보니 NCC가 모든 경제 위기를 강화하고 있으니 결국은 이런 사업 다각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뭐 고버가 같이 여러 가지 정밀화학령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 R&D라든가 또 기업의 여러 가지 세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수 산다는 의외로 단기적 처방 중심으로만 나와 있어서 상당히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업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노동자의 이야기, 특히 이제 고용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17개 항목 중에서 한두 개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나 지역의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요구 조건과는 약간 거리가 멀었고 그리고 지역 대학이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연구기관을 유치해서 이런 고버가 같이 산업과 관련된 R&D 또 설비 기술을 만들고 이런 쪽으로의 좀 중장기적 전망들이 약해서 여전히 앞으로 희망을 가지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네. 어쨌든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도 뭐 첫 발을 떼면서 본격화하는 분위기인데 최근에 이 관련 기업들이 뭐 설비 통폐합 등의 내용이 담긴 사업 계획서 정부에 제출했죠? 네, 맞습니다. 산업부가 올 연말까지 기업들에게 구조 개편을 위한 자구안을 제출하라고 못을 박았었습니다. 여수산단의 경우에는 NCC 설비가 많다 보니 여수에게 관심이 집중됐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첫 스타트는 대산이 먼저 끊었습니다. 대산의 HD 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여수와 울산은 언제 하느냐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아무래도 여수는 대기업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고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산업부가 지난주죠. 12월 둘째 주에 이때까지 제출을 해라라고 마감 시한을 통보를 했고 기업들이 그 마감 시한에 맞춰서 사업 계획서를 다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화학산업협회에 따르면 여수산단 기업 5곳, GS칼텍스 그리고 LG화학, 롯데케미칼 그리고 DL케미칼, 하나솔루션 같은 5개 기업이 자구안을 산업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핵심은 이제 NCC 설비 뭐 감축일 건데, 근데 이제 그 우리 근로자들,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NCC 설비가 대규모 감축되거나 통합 운영되면 여기에 따른 또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 최양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기업의 자구 노력 계획안을 보니 노동자들이 우려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일단은 그 전반적인 기업이 요구한 조건만 들어있고 기업이 지역의 고용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빠져 있고 또 이거는 또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나 여수시가 고용 대책과 관련된 지역의 협력업체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아예 빠져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구체적으로 향후 그럼 NCC 시설이 축소가 되고 그럼 나머지 부지와 설비를 해체를 하고 그렇죠. 그곳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일부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이나 대산은 그래도 어쨌든 두세 개의 회사가 중심이 되어서 가기 때문에 공개가 좀 수월치만 여기는 한 6개, 7개 정도의 대기업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개를 못했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가급적이면 기업의 운명은 지역사회의 30년 운명을 걸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정부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NCC를 축소한 이후에 그 남는 부지와 그 인력들을 어떤 산업으로 산업 전환을 시킬 것인지. 그러면 이것은 정규직의 산업 전환과 관련된 직업 훈련 과정뿐만 아니라 지역의 협력업체와 그리고 그 설비를 건설했던 특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플랜트라든가. 네. 그리고 중소협력업체도 같이 교육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기정원까지 대규모의 그리고 뭐 1,000명, 2,000명 단위가 근무했던 몇 조 원 단위의 대규모 설비가 아니라 60에서 80명 단위의 소규모의 스페셜티 영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차피 이제 소량의 정밀화학 제품으로 가기 때문에 구조와 내용은 다르고요. 네. 그리고 그 특수 영역의 또 일자리와 운영 인력은 상당 기간 많은 준비를 그 설비를 설계할 때부터 같이 결합을 시켜서 직업 훈련 과정들이 한 2, 3년은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없고 그러면 기업이나 정부는 고용 위기와 관련돼서는 관심이 없고 지방 정부가 예산을 좀 쓰라고 하지만 전라남도나 여수시는 거기에 예산을 쓸 만한 여력이 없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저는 사업 계획서를 좀 공개화시켜서 지역 사회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석유화학 산업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K스틸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네.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달 27일이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민들의 염원이었는데요.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장관이 산업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실행 계획을 시행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특위가 관련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요. 그리고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조항도 다수 담겼습니다. 저탄소 철강 기술을 선정해서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과 그리고 사업화 그리고 설비를 도입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석유화학 특별법처럼 철강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 기한을 좀 축소, 명문화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 사업 재편 과정이 이제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세 감면을 해주고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도 주고 하는 등의 기업 특례가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죠. 두 번째로는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 차질이 꼽혔습니다. 이 순천대의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 학생 이렇게 이제 각각 세 그룹에서 절반 이상 찬성을 해야 되는데 찬반 투표 결과 학생들의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순천대, 목포대 찬반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이번 주 이틀 동안 직원과 교수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세 개 직역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했는데 순천대 학생 투표에서 60.7%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목포대는 세 직역 모두에게 찬성률 50% 이상은 넘겼는데 순천대는 그렇지 못한 건데요. 순천대의 투표율을 조금 살펴보면 교원과 직원, 학생 세 직렬 중에 교원, 직원, 그러니까 직원들이죠. 직원들 투표율은 90%가 넘었습니다. 학생들은 투표율이 57%로 좀 차이가 많은데요. 이 목포대 같은 경우에도 학생 투표율을 보면은 25%만이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은 양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이 통합의 취지와 방향이 조금 충분히 닿았는지 한번 재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앞으로 다시 통합을 추진을 하게 된다면 타당성 등 다시 절차를 좀 밟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지역 정치권이 김대중 대학교로 통합 명칭을 제안한 이후에 그 순천대 학생들이 우리 시위까지 하겠다라고 강하게 반발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 추진 경과와 타당성을 좀 구성원들과 충분히 좀 공유하는 그런 절차가 좀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총장님, 근데 대학 통합이 무산되면 이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의대 설립도 좀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큰데 후속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크게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순천대학교 학생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통합은 그대로 시간대로 가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순천대와 목포대가 따로따로 의과대학 신설을 네.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고요. 그래서 통합 이후에 의과대학 신설 절차를 가기로 했는데 결국은 따로따로 좀 제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 취약 지역인 전남의 상황 속에서 필수 공공 의료 영역 네. 그리고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전라남도는 그동안에 의과대학 중심으로 모든 걸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거든요. 네. 의과대학만 설립하면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 보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교육부가 돈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지방자치제하고 국립대학이 알아서 재정 만들어서 이제 해라는 거예요. 허가만 내줄게. 인허가만 내줄 테니까 모든 운영은 너희들이 해라는 주의인데 그 천문학적인 수천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 그리고 문제는 의과대학이 없더라도 평소에 그러면 전라남도는 보건소가 있고요. 지역에 민간병원이 있어요. 그럼 서부권역과 동부권역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의과대학이 만들어지고 종합병원이 대학병원이 만들어지기가 10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럼 그 사이에 그러면 필수 공공의료라든가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포기할 거냐? 그러면 지방 정부는 따로 재원을 마련해서 서부권과 동부권 두 개의 모델로 필수 공공의료 체계를 어떻게 강화시킬지 한 95%가 다 민간병원이거든요. 네. 민간의 1차 병원, 2차 병원 중심으로 어떻게 체계를 만들고 보건소는 보건의료 정책을 어떻게 기반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다양한 질병 데이터라든가 의료 데이터들을 모아서 문제는 이제 이럴 때 대학에 정보를 줘서 앞으로 의과대학을 만들 곳에 참고를 하고 또 중앙 그 보건의료 당국에 하면서 재원 지원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의과대학이 만들어지기 전에 1차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에 대한 재정과 정책들을 다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따로따로 의과대학을 이제 아마 들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통합에 대한 기운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최양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것은 전라남도 도지사와 총장끼리만의 통합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충분한 설명. 그 대학의 100년의 역사들이 다 다른데 네. 지역의 정체성도 다르고 또 지역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주력 학문 체계도 다른데 무작정 우리가 기계적인 통합만 했을 때 구성원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의과대학이 만들어지면서 기타 인문사회계열이나 자연계열은 정원 축소해야 되고요. 학과를 폐지해야 됩니다. 왜? 의과대학 쪽에 정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학생과 교주 간의 권리 문제, 복지 문제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이런 장치까지 마련하면서 통합정책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이러한 정책이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학교 구성원들 중에 일부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고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최초의 야간 발사여서 조금 생소한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지구 오로라 관측을 위한 미션이었습니다. 새벽에 진행되는 발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모여서 4차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13기 위성을 모두 목표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하면서 미션도 성공을 했는데요. 이번 발사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정부, 민간, 국가연구소가 하나의 팀으로 수행을 함으로써 최초의 민관 공동 발사라는 점에서 이 우주산업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좀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청은 내년에 한 번 더 그리고 2027년까지 총 2차례 더 고흥에서 발사체를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우주항공산업 육성하고 있는 고흥군에서는 제2우주센터도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지난번 그 1우주센터 유치할 때도 마지막까지 고흥군하고 제주도가 경쟁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같은 모습이라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2우주센터가 더 기능과 역할이 더 많거든요. 물론 이제 제1우주센터는 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심으로 국가주도형 종합연구센터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할 겁니다. 하지만 제2우주센터는 어떻든 그 재사용 발사체라든가 아니면 민간 상업용 위성 발사라든가 이것이 좀 더 많이 다각화되면서 어차피 1, 2 우주센터가 서로 역할과 내용을 상호 보호하면서 어차피 이제 우주센터는 하나보다는 2개 정도가 있는 것이 향후 비상 상황을 대비했을 때 더 낫지만 그래도 이왕 만들어진 시설 옆에 붙어서 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러려 보면 저는 고흥군과 전라남도도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육지에서 하는 게 좋냐 섬으로 가는 이 문제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육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주 발사체 하면서 지역의 국립대학에 인공위성 정도 하나는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안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제 우주 발사체를, 제 우주 센터를 만들 때 저는 지역 인근에 있는 국립대학교와 협력 관계,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있잖아요. 네. 사천도 여러 가지 우주항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 시스템 체계가 잘 돼 있어서 고흥과 또 전남 동부권 순천과 사천까지 연결하는 협력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 인근에 보면 진주 경상대학교나 옆에 있는 순천대학교, 국립대학이 많고요. 또 민간의 여러 가지 그 우주항공 산업 민간에서도 많고 이러면서 결국 협력으로 제2 우주센터를 고흥에 유치하자는 전략적 판단을 정확하게 사업계획서에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주발사체 고흥 기존 우주발사체 하단부 발사 위치에는 대규모 해상폭력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도 저감대책도 계획사안에 포함하면 되고 그래서 제2우주센터를 만들 때 제주도가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네. 고흥은 상대적으로 지역의 지자체 간에 인근 서부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하는 순천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과 함께 진주 경상대 순천대 이런 협력 클러스터 형태를 강고하게 사전부터 좀 준비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대신 이것을 관가했을 경우에는 제주가 계속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순천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자연보전연맹, 즉 IUCN에 가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에 뉴스앤 이슈를 통해서도 전해드린 내용인데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네, IUCN은 한마디로 유엔 산하 환경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천시가 올해 초부터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이 IUCN 가입을 추진을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환경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중앙기관과 제주도 등이 회원기관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8월에 정식 회원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추진한 순천만 습지 보전 그리고 국가정원 조성 이런 생태 문명 정책이 국제적으로도 좀 인정받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순천의 생태도시 모델을 세계 지방정부와 공유할 수 있는 공식 통로를 확보했다고 순천시는 평가했습니다. 네, 이 순천의 경우에는 어쨌든 국가정원 또 해양정원을 보유한 생태도시로 도약하고 있는데 순천시의 이런 정책 방향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총장님? 네, 순천이 이렇게 순천망과 또 순천 조례호수 등 여러 생태적 공간들을 잘 보존하려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30년 전에 네. 민간 시민 환경단체가 이 역할들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렇죠. 순천시는 개발을 하겠다. 거기에 말 그대로 목숨 걸고 반대했던 분들이 동사연에 지난번 돌아가신 장세열 그렇죠. 이사장님 포함해서 수많은 시민사회가 순천만 보존과 호수공원 보존 운동을 전개했었는데 최근에 생활 쓰레기 소각장 자원화 시설 문제를 보면 네. 순천시가 좀 더 순천만 습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부 육상과 관련된 영역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생태 철학이 바꾸려면 순천은 민간 거버넌스 체제가 돼야 됩니다. 특히 이제 2018년도에 순천시 자원순환센터과 관련된 시민 수기직 방법으로 네. 거의 뭐 100일에 걸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합의를 보고 논의를 해서 앞으로 순천시의 자원순환 정책은 어떠해야 된다 6개 건의문을 올려서 이것이 향후 순천시의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데 핵심은 뭐냐면 시설을 들어오고 나가고를 떠나서 모든 환경 정책은 시민과의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자는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 환경 도시가 되려면 민간 거버넌스 체계 속에서 정책이 나오고 평가가 나오고 모니터링이 나와야 된다. 네. 이게 주요한 원칙인데 이번 생활 쓰레기 자원 소각장 시설 나오는 과정 속에서 행정이 너무 독단적으로 갔다. 근데 이런 경우는 생태 수도로서의 형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순천시가 우리나라 생태 환경 수도가 되려고 한다면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늦게 가더라도 한 2달, 3달 혹은 6개월 정도 늦게 가더라도 수기적 토론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을 특히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민주적 토의 방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전국 최고의 도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서 생태 환경 수도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순천만이 해양으로 가려고 한다면 여자만이 그 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순천 권역이었는데 여수 권역도 그렇죠. 올해 포함이 됐고
그러면서 앞으로 여자만을 감싸고 있는 보성과 고궁, 여수시하고 이러한 해양환경 정책들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통으로 진짜 우리 권역, 전남 동북권 지역의 허파와도 같은 이 여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공동 협치 노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순천 여수 광양의 행정협의회가 이런 생태 환경과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한 주제를 좀 더 정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년 개최 예정인 여수세계 섬 박람회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주 행사장 조성공사가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기대와 우려 교차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내년 9월 초에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박람회 랜드마크인 주제관 등 전시관을 조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일 것 같은데요. 먼저 조직위원회가 목표로 잡은 입장권 판매액은 96억 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목표에게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여수 산단내 기업들이 조금 불황을 겪고 있어서 참여가 원활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조직위는 올 연말까지 목표액 13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그리고 주요 단체, 향후회동을 중심으로 홍보나 판촉 활동 전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려면은 관람객 목표나 해외 참가국 좀 참여 규모가 좀 정해져야 하는데 이것도 조금은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참여할 건지 국가별 준비 현황이나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여수시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보면 여전히 좀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사업비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데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보완된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예산 확보가 최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 확보 문제가 여전히 좀 그렇죠. 난감합니다. 네. 전라남도가 여수시하고 5대5로 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7대3으로 그렇죠. 바뀌어져 가지고 네. 여수시의 재정 부담이 처음에는 한 300억 정도 될 줄 알았는데 1,000억이 넘는 재정 부담을 여수시가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오르는데 저는 좀 더 콘텐츠 문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옆에서 보기 약간 불안한 이유가 과연 성공할까라는 이유가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진모지구라는 곳에서 네. 결국은 국비의 대부분이 시설로 들어갈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참가해서 전시 체험 프로그램 중심의 섬 박람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이게 섬을 찾아가고 섬의 각각의 섬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역사 그리고 섬이 어떤 우리 인류 미래의 산업으로서의 자기 비전을 보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떻든 주제들이 구현돼야 되는데 저는 진모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일정 권역 한 4km, 5km 내의 권역에서만 그냥 체험하고 전시물을 보고 가는 정도로 가는 이것이 가장 좀 문제라서 지금이라도 여수시가 박람회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박람회 기간에 좀 콘텐츠라든가 문화 프로그램 특히 이제 여기가 한 20, 30개 정도 나라가 와야 되는데 네. 실제로는 여수시는 한 20개 정도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데요. 그 나라가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조그마한 전시 공간에서 그냥 홍보 인쇄물만 놔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박람회 기간 동안 이 해외 참여 국가라든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전시라든가 그리고 비전 또 산업에 대한 미래 산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과연 이걸 1년 안에 채울 수 있을까? 1년이 아니죠. 지금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운데 지금이라도 전라남도나 여수시가 다시 한 번 더 1월 저희가 이제 구정을 맞이하기 전에 새롭게 좀 점검을 하지 않으면 힘들 거라 보고요. 지금도 공무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상황에서 행사는 당장 지금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라도 삐끗하면 공사 시설 중에 하나라도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 개막식 때 그 시설물은 공사 중이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만큼 서로 좀 조심스럽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은 시설을 담당하지 않는 영역은 이 콘텐츠라든가 또 참가하는 해외 국가라든가 기업들의 어떤 전시 프로그램들을 좀 더 체계화하고 점검하는 것 여기에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면 여수 지역 식당의 불친절 또 숙박업소 위생 문제가 전국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왔고 또 관광도시 이미지도 큰 타격을 입었는데 총장님께서는 이 이슈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물론 요즘은 유튜브가 하도 발달돼서 그렇죠. 한 군데 나오면 진짜 그 지역은 1년 동안 타격입니다. 네. 여수가 나오니까 울릉도 해당 보잖아요. 울릉도라든가 몇 군데 보면 관광 지역으로 유명했던 것도 한두 명의 유튜브에 문제 제기가 되면 관광 산업이 거의 6개월 동안 마이너스 20, 30% 되는 것은 뻔한데요. 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업체에 대해서 징벌을 하고 그리고 뭐 법대로 단속을 한다고 해서 풀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사회가 관광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들을 시민들과 함께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이건 문제가 생기면 사후 약방문식으로 기업이, 아니, 여수시가 지자체에 가서 위생점검, 그리고 뭐 요금 단속, 그리고 뭐 과태료, 과징금 때려서 징벌하면 끝인 줄 알지만 결국은 그 이용을 하는 관광객과 또 평소에 그 지역사회 속에서 그 서비스 실천하는 시민들이 함께 모니터링을 하고 또 함께 개선 대책들을 그 업주들이 모여있는 협의회하고 함께 하면서 스스로가 함께 자정 노력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근데 결국은 우리 인근 쪽에 관광시설의 식당이나 호텔, 숙박시설, 뭐 여러 가지 체험시설과 관련된 모니터링 체계가 굉장히 빈약해요. 여수시는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모니터링하고 또 그런 것들을 너무 징벌적 체계로 가지 말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개선을 하는 이런 좀 시스템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은 만족도 조사라든가 실제로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지 이걸 여수시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여순 사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상소를 포기하면서 이 각계각층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난 10월이죠. 여순 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국가 배상 소송의 상소를 포기하겠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해 국가 항소를 모두 취하하고 그리고 피해자 339명에 대해서도 22건의 항소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총 534명의 여순 사건 피해자들이 추가 소송 부담이 없이 권리 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순 사건 역시 국가의 책임 인정에서 나아가 이제 진상조사 그리고 유족들의 위령 사업에 좀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한 변호사가 정부가 지급한 형사보상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는데 뭐 피해자가 계속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이제 특별법이 계속 체계를 만들고 또 특별법이 2027년도에 마무리가 되더라도 네. 진상조사 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국가 소송들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태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애초에 왜 여순 사건과 관련된 지원 부서가 기초시군과 전라남도에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피해자들의 그 피해를 신고를 접수하고 또 조사를 들어가고 그럼 유족에 대한 생활 지원 대책도 하는 부서가 있어요. 부서에서는 왜 이런 걸 미리 파악 못했을까? 그럼 전라남도나 여수시나 순천시도 각각의 또 법률팀들이 있고요. 그러면 여순 사건 내에서는 당연히 국가 소송이 일어날 거나 유족들이 일어날 걸 안다면 네. 그리고 어차피 이 중에서도 법률적 지원팀을 왜 못 만들었을까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유족들과 또 법률 변호사들, 물론 가운데 이제 변호사 낄 수밖에 없죠.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랬을 때 좀 더 지방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 부서가 있어서 이런 걸 계산하실 때는 유족들이 받아야 될 행사보상금에 대해서는 변호사하고 실제로 성공보수 등을 문서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보수 금액은 어떻습니다. 그리고 없다면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공익 변호사들을 연결해서 지역사회와 연결해서 이렇게 다양한 행정지원 시스템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좀 미진했는데 지금 전라남도나 여수시, 순천시도 이런 영역들을 좀 빨리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현재 그 말하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왜 몰랐을까 하고 제가 저희도 역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도지사님하고 시장 군수들이 현장에 있는 신고를 접수하는 신고팀하고 1년에 한 번도 안 만납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 군수 도지사님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수많은 유족들이 수백 명의 유족들이 와서 그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애로점을 전달하면 그 내용들을 시장 군수님들이 와서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 공무원들한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지방정부가 이 문제에 좀 더 신경을 강력하게 써야 될 거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천에서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재심이 있었고 피의자인 백 씨 부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뉴스앤 이슈에서도 다른 내용인데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청산거리 막걸리 사건은 2009년 7월에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부녀가 주민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를
무기징역 그리고 20년을 각각 선고받은 건데요. 이들이 누명을 벗은 건 사건 발생 후 16년 만인 지난 10월이었습니다. 이들은 검찰을 위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고요. 재판부도 실제로 부당한 수사가 있었는지 수사를 이어왔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고요. 지금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인데요. 이들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거나 피고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검찰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공은 경찰로 돌아간 상황인데요. 이 전남경찰청은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를 하고 전담 수사팀을 지금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수사 중인데요. 먼저 과거 수사 기록을 검토를 해야 하는데 수사 기록만 19건에 달하는 상당한 분량이라서 굉장히 많은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광양시 인구 증가입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인구가 줄고 있는데 광양시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인구가 늘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의 인구가 이제 지난 2021년 15만 500명이었는데 지난해 15만 4,700명으로 해마다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과 유출을 겪고 있는 인근 지자체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조금은 이례적인 수치인데요. 19에서 25세 청년층의 인구 유출은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27에서 34세 청년층의 유입은 계속되고 있는 것도 특이점인데요. 광양시는 인구 증가 요인으로 기업 유치나 생애주기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이 원인인 것 같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출산 정책, 또 인구 유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광양시 출생아 수가 올해 1,000명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1,000명을 회복한 건 지난 5년 만입니다. 광양시는 현재 지금 축하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있고 그리고 35세 이상 고령의 임산부에게는 또 의료비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다수의 사업들이 효과를 본 것 같다고 광양시는 설명했습니다. 네, 시청자님 참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여전히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 소멸을 계속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해법을 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전남 동북권 지역이 행정 통합을 좀 해야 된다. 행정 통합을 해서 일정하게 인구가 한 85만, 90만 정도 권역의 인구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번 이재명 정부 하에서 지방화 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을 5국 3특 체제의 균형 발전을 논의를 하잖아요. 네. 근데 대체로 이 5국 3특의 영역에 전남 동북권 지역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강주 전남은 특별연합 형태로 가겠다. 네. 그리고 향후 이제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대전 충남처럼, 그렇죠. 대전 충청처럼 행정연합으로 가겠다. 행정통합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건 강주 전남 특별연합의 체계는 강주와 전남 서부권 중심의 통합론이에요. 그러면 5국 3특 체제에 빠져 있는 전남 동북권과 또 이게 똑같은 입장이 경남 서부권입니다.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보통 우리가 이것이 남해안 남중권으로 이야기하는 COP 33을 유피하는 지역이 대체적으로 산업이 연결되어 있고요. 산업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1시간 이내에 다 오고 가는 거리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끼고 바다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역사적 전통성이 있는 상호 옛날부터 교류를 했던 지역이라서 5국 3특 체제에 별도의 권역별 저는 특별 체계를 인정해야 된다. 우리와 똑같은 영역이 전남 서부권과 경남 서부권과 전남 동북권처럼 이게 특수한 영역으로 주장하는 곳이 울산과 포항과 경주입니다. 여기는 부울경으로 보지 말고 대구 경북으로 넣지 말고 우리도 하나의 산업과 생활의 권역이다. 그것을 5국 3특 영역에 별도의 권역 체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이 바로 남해안 남중권도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산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 전남 동북권정이 통합을 하고 새로운 5국 3특 체제의 별도의 권역 체계, 남해안 남중권 권역을 인정받아서 여기서 산업과 경제와 교통, 교육과 문화, 특히 이제 교육과 의료 문제, 산업 문제, 다양한 정주,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남해안 남중권 내에 특화시켜내면서 권역 단위라도 좀 인구를 유지하는 형식으로 가야 된다. 네. 강주로 모든 블랙홀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름대로 1시간 이내 권역에 인구 한 150만, 60만 정도의 별도의 행정 권역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북권 10대 뉴스 마지막은 반복되는 산재 사고입니다. 순천 레미콘 공장 또 여수 지역 식품 가공업체들에서 잇따라 사망 사고 발생했죠. 네, 맞습니다. 올해도 전남 동북권에는 산재 사고가 많았습니다. 8월이었죠. 순천에 화학약품 저장하는
탱크가 있는데 이 청소하던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6월에도 여수 식품 가공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정화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두 산재가 여름철에 발생했는데요. 이 질식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온이 높은 여름철인 내부 부패 속도가 조금 빠르다 보니 유해가스가 다수 발생하면서 노동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이죠. 광양에서는 또 물류창고 화재도 크게 났었습니다. 이게 10일 만에 불이 꺼진 굉장히 큰 불이었는데요. 이 해당 창고에는 이 알루미늄 성분의 금속성 폐기물이 불법 적치돼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창고 소유주가 2년 넘게 광양경자청에게 이것 좀 처리해달라, 이것 좀 치워달라라고 부탁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네, 이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겠다는 게 현 정부의 이제 강한 기조인데 말만큼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결국은 그동안에 좀 보통 무효화됐다 그럴까요?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중대재해법으로 제대로 처벌받은 곳이 없습니다. 네. 99%는 중대재해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법원에서는 다 빠져나왔거든요. 왜 기업이 돈이 있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중소협력업체라 봐요. 물론 이제 중대재해법을 원칙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사법당국이 원칙대로 해서 경영 책임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이나 보건 영역, 환경 영역에 기본적인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 보면 중대재해법을 원칙대로 한다면 할 겁니다. 지금도 여수산단도 석유하기 힘들다고 안전 영역을 인력들 대부분 줄였거든요. 네. 가장 먼저.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원칙대로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소협력업체나 소규모 사업장들이 있어요. 네. 특수노동자들. 이것은 좀 기업의 간섭이 힘든 영역이 좀 있어요. 네. 이런 영역은 지방정부나 고용노동부가 좀 더 그 안전한 기업지원센터, 안전한 기업센터 정도로의 뭐 특수조직을 좀 만들어서 징벌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전에 공사가 들어간다면 안전점검을 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해서 왜냐하면 소규모 사업장은 온갖 안전기획서라든가 뭐 서류 만들기도 인력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을 좀 대부분 지원하면서 사전에 좀 이것을 공공 영역에서 체크를 해주고 점검을 해주면서 일단 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안전한 뭐 기업 지원센터 정도의 중소나 이 응세한 사업장들을 좀 지원해주는 안전 보건 문제를 지원해주는 행태도 하나의 방법으로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동북권 10대 뉴스 한번 짚어봤는데 총장님 그밖에 또 기억나는 이슈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전남 서부권, 서남해안권의 해상풍력뿐만 아니라요. 전남 동부권 지역도 바다의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영역이 굉장히 많이 이제 사업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서부권 못지않는 설비 용량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좀 더 동부권 지역에도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나 R&D 센터라든가 또 뭐 이런 행태들도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새로운 뭐 석탄과 화력발전소와 원전에 의존했던 전력보다는 자연과 생명과 또 팽화의 에너지라는 새로운 인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라고 좀 봅니다. 네, 최영지 기자. 네, 저는 여수시를 한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국민권익위가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조사를 했는데 평가를 했는데 여수시가 가장 낮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맞았습니다. 여수시에겐 이뿐만이 아니고 올해는 바람 잘 날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시장 비서실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가 사고를 냈고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고요. 또 선출직 공직자인 여수시의원 2명도 술자리에서 주먹 다짐을 벌여서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들의 자정 능력도 그때 당시에 도마에 올랐거든요. 의원들이 처벌받은 전례가 역대 그 여수시의회 가운데 단 2건, 그것도 모두 경징계 처분이었습니다. 여수시 공무원들의 시간의 수당 부정수령, 이것도 올해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공직자의 기강 회의가 더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솜방망이 처벌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여수시는 종합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개인 일탈로 이런 걸 치부할 게 아니라 처벌 기준 그리고 조직 문화 전반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희 여수 YMCA 사무총장 그리고 여수 MBC 최황지 기자였습니다. 네, 다가올 2026년 새해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힘껏 뛰는 말처럼 기운차게 도약하는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